국경선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들려온 한 통의 음성 메시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28살 통신병 수진이 마주한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북한 최전방에서 시작된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최전방 감시초소는 북한에서도 가장 외딴 군부대 중 하나였고 나는 그곳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28살의 나이에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군 통신병은 기술 인력으로 분류되어 일반 병사들보다 복무 기간이 길었고 나는 이미 7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통신실 안은 늘 습기 차 있었고 낡은 소련제 무전기들이 내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것이다. 야간 근무 중이던 나는 일상적인 교신 감청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와 다른 주파수에서 신호가 잡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혼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말이었고 그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교신보다도 이상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성이었고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국경 너머 중국 쪽에서 송신되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즉시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고 약 3분간 이어진 그 메시지를 모두 기록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재생해 보았는데 그 여성은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언급한 출발지였다. 바로 우리 부대에서 불과 10km 떨어진 회령 지역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전직 당 간부의 딸이라고 밝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이 녹음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삭제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교대 시간까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그 음성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도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나이를 25쯤으로 추정했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그녀가 어떤 이유로 탈북을 결심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궁금증이 끝없이 밀려왔다. 통신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국경선 철조망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녹음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테이프를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일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보안부에 알려지면 그 여성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저녁 배식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옥수수 죽을 먹으면서도 나는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고 밥맛이 없었다. 식판을 내려놓는 소리, 군인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행군 구령 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 음성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주파수를 모니터링했고 혹시 다시 신호가 잡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이틀 동안은 아무 소식도 없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쯤 다시 짧은 신호가 포착되었다. 이번에는 더 약한 신호였고 잡음이 심했지만 분명히 같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중국 훈춘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말했고 함께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내 손은 떨렸고 급하게 메모를 하면서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통신병으로서 7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군 통신 규정에는 불법 교신 감지 시 즉각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나는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 상부에 보고하는 순간 그 여성과 동료들은 모두 체포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무사히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동시에 나 자신도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곳을 떠나려 하는 것일까? 낮 시간에는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들로 가득했고 밤이 되면 다시 통신실에서 주파수를 감시했다. 동료 통신병들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군대에서는 너무 많이 묻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째 밤에는 세 번째 메시지를 수신했는데 이번에는 신호가 훨씬 선명했고 내용도 더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6명이라고 말했고 몽골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최소한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었다. 통신병이라는 내 직책을 이용해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만약 북한 보위부가 그들을 쫓고 있다면 내가 먼저 알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이미 나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개인 노트에 모든 교신 내용을 기록했고 지도에 추정 이동 경로를 표시했다. 통신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가방에는 비상식량과 지도, 그리고 중국 돈 몇 장을 넣어두었다. 나 자신도 언젠가 그 길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부대에서 긴급 집합이 있었고 정치 장교가 최근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훈시를 했다. 국경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모든 이상 징후를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6명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훈시가 끝난 후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국경 철조망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철조망 너머 중국 땅이 평소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철조망이 내는 쇳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다. 그 음성 메시지들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 같은 통신실에서 근무하는 경위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막사에서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최근 수신한 이상한 교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경희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예상외로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도 비슷한 신호를 몇 번 감지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경희는 자신의 고향 친구가 3년 전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친구의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았고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경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막사 안은 추웠지만 우리의 대화는 뜨거웠고 오랜만에 진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다음 날부터 경희도 나와 함께 그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교대로 야간 근무를 서면서 혹시 모를 메시지를 기다렸다. 일주일 정도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지만 어느 날 새벽 5시쯤 또다시 짧은 교신이 포착되었다. 이번에는 남성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고 그들이 이미 중국 랴오닝성까지 이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위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신호가 잡힌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경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보위부에서 내부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였고 누군가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와 경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통신실 업무를 수행할 때도 표정 관리를 했고 다른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안감이 밀려왔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고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6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희는 어느 날 저녁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나도 떠날 것인지 이곳에 남을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즉답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내게 남은 가족은 평양에 사는 노모뿐이었고 그분마저도 3년 전부터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다. 군복을 벗을 날은 아직 멀었고 제대 후에도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경희의 질문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결심을 깨우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며 나는 남쪽 방향을 가늠해 보았고 그 방향 어딘가에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봄이 오면서 두만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국경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다. 해빙기는 탈북 시도가 가장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부대에도 특별 경계 명령이 내려왔고 통신 감청 업무도 2배로 늘어났다. 나와 경희는 거의 매일 밤 교대 근무를 했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실수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 4월 중순 어느 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보위부 조사관 2명이 부대를 방문했고 통신실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한 것이다. 면담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조사관들은 최근 몇 개월간의 교신 기록을 전부 검토했다. 나는 3번째로 호출되었는데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조사관은 40대 남성으로 보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는 최근 비정상적인 주파수 활동이 감지되었다고 말했고 혹시 이상한 교신을 포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없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같은 질문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조사관은 내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나는 매 순간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특정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그때 근무했던 사람이 나라고 지적했고 그 시간대에 어떤 교신을 모니터링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행히 나는 평소에도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가며 일상적인 교신 내용들을 나열할 수 있었다. 조사관은 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듯 결국 나를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경희도 조사를 받았고 우리는 막사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위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앞으로 더 집요하게 감시할 것이 분명했다. 저녁 식사 때 배식받은 강냉이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국물마저 쓴맛이 났다. 막사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새벽 통신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희가 급하게 나를 찾아왔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조금 전에 또다시 그 주파수에서 신호를 잡았다고 말했는데 이번 메시지는 달랐다. 6명 중 1명이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간신히 도망쳤다는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포기하고 몽골 쪽으로 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경희의 손을 꽉 잡았고 우리 손바닥은 모두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도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통신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고. 보이부 조사 이후 한 달 동안 나와 경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감시의 눈길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녔다. 통신실에 새로운 정치 지도원이 배치되었고 그는 우리의 모든 업무를 감독했다. 근무 교대 기록, 교신 일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했다.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5월 말쯤 경희가 막사에서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함께 가자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대 뒤편 창고에서 만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이야기했다. 경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았고 중국 돈 200위안과 간단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6월 중순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때쯤이면 부대에 여름 휴가 인원 배정이 있어서 통신실 근무가 조금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름철에는 두만강 수위가 낮아져서 도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다.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부대를 이탈하고 가장 가까운 국경 지점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 새벽에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자고 제안했고 나는 같은 중대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는 미영을 떠올렸다. 미영은 31살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성격이 차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고 놀랍게도 미영은 자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남편은 5년 전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미영은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 은정도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은정은 24살로 같은 부대 의무실에서 간호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6월 첫째 주 우리 넷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만남 장소는 부대 세탁실 뒤편이었고 시간은 새벽 4시였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미영은 취사장에서 가져온 비상식량을 보여줬는데 옥수수빵과 건조 감자, 소금 몇 봉지가 전부였다. 은정은 의무실에서 구급약품을 몇 가지 챙겨왔고 나와 경희는 지도와 나침반을 준비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정했고 탈출 당일 동선을 여러 번 확인했다. 국경까지는 약 8km였고 평지가 아닌 산길이라 최소 3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준비 기간 동안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수신했던 여성과 그녀의 동료들을 계속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았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결심을 다졌다. 이대로 이곳에 남아서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 수는 없었다. 자유가 무엇인지, 선택권이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다. 경희와 미영, 은정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6월 15일 자정,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그날 밤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6월 15일 저녁 부대 일과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옆 침상의 동료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오늘 밤 자정에 우리 넷은 세탁실 뒤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곳에서 최종 점검을 한 후 바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11시가 되자 주변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상에서 일어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메었다.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는데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막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둠 속에서 경비병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예상했던 순찰 경로였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세탁실까지는 약 200m였고 건물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세탁실 뒤편에 도착하자 경희가 이미 와 있었고 곧이어 미영과 은정도 나타났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확인했고 각자 준비물을 점검했다. 미영이 가져온 식량, 은정의 구급약, 경희의 중국 돈과 지도,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나침반과 손전등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자정 30분, 우리는 부대 후방 철조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구역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했는데 보급창고 뒤편이라 순찰 빈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미영이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잘랐고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서 모두 숨을 멈췄다. 10여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구멍이 충분히 커지자 경희가 먼저 빠져나갔고 이어서 은정, 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통과했다. 철조망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부대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나침반을 확인하며 북동쪽으로 계속 걸었는데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반복되었다. 은정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무릎이 까진 상처에 은정 스스로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우리는 잠시 쉬면서 물을 마셨는데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아직 3km는 더 가야 한다고 말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다. 산속 어딘가에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우리를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국경 근처에 도착했고 멀리서 두만강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주변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었고 조명탄이 간헐적으로 하늘을 밝혔다.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초소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순찰 병력이 지나가는 패턴을 파악하려 했다. 경희가 시계를 확인하며 약 15분 간격으로 순찰이 이루어진다고 속삭였다. 다음 순찰이 지나간 직후에 강으로 내려가야 했고 그 15분 안에 강을 건너야 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다. 경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감촉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용기를 나눴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정확히 3분 후 경희가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숲에서 뛰어나와 강둑으로 향했다. 여름철이라 수위가 낮다고 했지만 막상 강가의 선이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게 보였고 건너편 중국 땅까지는 약 50m 정도로 추정되었다. 미영이 먼저 물에 들어갔고 이어서 은정, 경희, 그리고 내가 따라갔다. 물은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지만 발밑의 돌들이 미끄러워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 깊이가 허리까지 올라왔고 배낭이 물에 젖으면서 무거워졌다. 갑자기 은정이 비틀거렸고 물살에 휩쓸려 넘어질 뻔했다. 미영이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연결된 채로 계속 전진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미 7분이 지났고 순찰대가 다시 올 때까지 8분밖에 남지 않았다. 경희가 앞장서서 속도를 높였고 우리도 필사적으로 따라갔다. 발이 돌에 부딪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꺾였다. 미영이 나를 붙들어줬고 우리는 급히 강둑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숨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춥고 불쾌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강 건너편에 있었고 그곳을 떠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은정이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경희가 그녀를 안아주었고 나와 미영도 함께 포옹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안도감을 느낄 시간은 없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도 국경 경비대가 있었고 탈북자를 발견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최대한 짜내고 배낭 속 물건들을 확인했다. 지도는 다행히 비닐에 쌓여 있어서 무사했지만 식량 일부는 물에 젖어버렸다. 나침반과 손전등도 작동했고 은정의 구급약은 대부분 괜찮았다. 미영이 남은 옥수수빵을 꺼내서 나눠주었고 우리는 젖은 빵을 씹으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조선족 마을까지는 약 15km였고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해야 했다. 새벽 4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중국 땅의 흙은 북한과 똑같아 보였지만 공기는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자유의 냄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불안감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경희가 지도를 확인하며 방향을 조정했고 우리는 큰 길을 피해서 샛길로 돌아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고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도 밀려왔다. 미영이 앞을 가리키며 저기 마을이 보인다고 말했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걸음을 재촉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우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조선족 마을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었고 누군가 북한 보위부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경희가 먼저 마을로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고 나머지 셋은 숲 가장자리에 숨어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경희가 돌아왔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빈 창고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일단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창고는 낡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고 건초 더미가 쌓여 있어서 잠시 쉬기에는 괜찮았다. 우리는 젖은 옷을 벗어 햇볕에 말렸고 배낭 속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했다. 남은 식량은 옥수수빵 4개와 건조 감자 1봉지, 소금이 전부였다. 물은 근처 개울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식량은 어떻게든 더 확보해야 했다. 은정이 발목에 물집이 생겼다며 아파했고 미영이 구급약을 발라주었다. 나는 지도를 펼쳐놓고 앞으로의 경로를 다시 확인했다. 여기서 선양까지는 약 300km였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 몽골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경희는 훈춘에 있는 친척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창고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건초 더미 뒤로 급히 숨었다. 문이 열리면서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성이 들어왔고 농기구를 가지러 온 것 같았다. 그는 곧 우리의 흔적을 발견했고 건초 더미를 들춰냈다. 우리 넷은 발각되었고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북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남성은 한숨을 쉬며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 남성의 이름은 김철수였고 이 마을에서 30년을 살아온 조선족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탈북자를 도왔다고 했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고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김철수는 우리의 경계심을 알아챘는지 자신의 여동생도 10년 전에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는데 서울 어딘가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저녁에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절대 창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선택이 옳은지 논의했다. 미영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은정도 동의했다. 경희와 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 상황에서 김철수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저녁 7시쯤 김철수가 돌아왔고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찌개를 가져왔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다. 김철수는 내일 저녁에 트럭 한 대가 선양으로 간다고 했고 우리를 태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고 우리는 밤새 고민해야 했다.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웠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8시 김철수가 우리를 데리러 왔고 트럭 뒤편 짐칸으로 안내했다. 트럭에는 이미 채소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우리가 숨을 공간은 맨 뒤쪽 작은 틈새뿐이었다. 운전사는 40대 중국인이었고 탈북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듯이 무표정했다. 김철수가 운전사에게 돈 500위안을 건넸고 우리에게 선양에 도착하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우리는 채소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렸고 덜컹거리는 진동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공기는 탁했고 양배추와 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정이 멀미를 한다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영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경희는 상자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고 선양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고 김철수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새벽 2시쯤 도착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검문소인 것 같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경찰로 보이는 남성이 트럭 뒤편을 열더니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췄다. 불빛이 채소 상자들을 훑고 지나갔고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은정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고 미영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행히 경찰은 대충 확인만 하고는 트럭 문을 닫았다. 운전사가 무언가 말을 건넸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담배나 돈을 건넸을 것이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앞으로 또 몇 번의 검문이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다. 경희가 내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서로의 체온으로 위안을 삼았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녀는 원래 종교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신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새벽 1시쯤 트럭이 다시 멈춰섰고
이번에는 운전사가 뒤편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는데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다. 선양 외곽의 어느 공장 지대였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다. 운전사는 저쪽 건물로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손으로 가리켰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건물은 낡은 창고 같았고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30대로 보였고 우리를 보자 손짓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혔고 우리는 또다시 낯선 사람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긴 셈이었다.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했고 이 여성이 우리를 진짜로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고 팔아넘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창고 안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구석에 낡은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여성은 자신을 리메이라고 소개했고 탈북자들을 몽골과 태국으로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고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이었고 우리는 그저 상품일 뿐이었다. 리메이는 몽골 루트는 1인당 1,500달러, 태국 루트는 2,000달러라고 말했다. 우리 넷이 가진 돈은 중국 돈 200위안이 전부였고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경희가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리메이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녀는 돈 없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른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 내륙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미영이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리메이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듯이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막막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다. 은정이 갑자기 자신의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북한에서 가져온 작은 금반지였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고 이것으로 비용을 낼 수 있을지 물었다. 리메이는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순도가 괜찮다며 이것이면 한 명은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넷이었고 한 명만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내밀었다. 아버지가 군대 입대할 때 선물로 준 것이었고 내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경희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고 미영은 작은 은장도를 내놨다. 리메이는 우리가 내놓은 물건들을 모두 검토했고 한참을 계산하더니 이 정도면 셋은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한 명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리메이는 침묵했다.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구도 혼자 남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동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고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고 자신이 나이도 가장 많고 혼자라서 남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셋은 먼저 가서 한국에 도착하면 자신을 데려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은정이 울면서 반대했지만 미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경희와 나도 설득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는 미영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리메이는 내일 밤 11시에 트럭이 출발한다고 말했고 그 전까지 이 창고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하루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생각에 잠겼다. 미영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했지만 가끔 멍한 표우로 창고 벽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리메이가 중국 음식을 사다 줬는데 짜장면과 만두였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음식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미영이 먼저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고 우리도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우리 각자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한국에 있는 친척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다. 한국에 도착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쪽지를 꼭 쥐었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갔고 내일이면 우리는 미영과 헤어져야 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동료였고 그녀 없이 떠난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다음 날 밤 10시쯤 리메이가 트럭이 곧 도착한다고 알렸고 우리는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배낭을 챙기고 신발끈을 다시 묶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미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창고 구석에 서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은정이 먼저 다가가서 미영을 껴안았고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경희와 나도 함께 포옹했고 넷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반드시 한국에 도착해서 잘 살라고 말했고 자신은 곧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우리 모두 그것이 약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트럭이 도착했고 이번에는 컨테이너 트럭이었다. 리메이는 우리를 컨테이너 안으로 안내했는데 내부에는 이미 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탈북자로 보였고 나이는 20살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몽골로 가는 중이었고 서로 눈인사만 나눴다. 컨테이너 안은 좁았고 환기구가 작아서 공기가 답답했다. 리메이는 몽골 국경까지는 약 5일이 걸린다고 말했고 중간에 2번 정도 정차해서 식량과 물을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고 검문이 있을 때는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영이 컨테이너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썼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닫히면서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자리에 앉았다. 경희가 내 손을 잡았고 은정은 내 어깨에 기댔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고 각자 미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트럭은 밤새 달렸고 덜컹거리는 진동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컨테이너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가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갔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손목 시계를 팔아버려서 시간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저 트럭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목적지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새벽쯤 되었을 것이다. 트럭이 멈춰섰고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고 리메이의 조수로 보이는 남성이 물과 빵을 건네주었다. 우리는 급하게 물을 마셨고 빵을 나눠 먹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컨테이너 구석에 놓인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다. 15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문이 닫혔고 트럭은 계속 전진했다. 은정이 배가 아프다며 신음했고 아마도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다. 의무병 경험이 있는 그녀 스스로가 아픈 것이 아이러니했다. 경희가 가지고 있던 진통제를 꺼내 은정에게 먹였고 그녀는 무릎을 안고 웅크린 채 견뎠다. 나는 은정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곧 괜찮아질 거라고 속삭였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탁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참아야 했고 몽골 국경이 가까워질 때까지 버텨야 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춰섰다. 컨테이너 밖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트럭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대규모 검문소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리메이의 조수가 작은 틈으로 속삭였는데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경고였다. 컨테이너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은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았다. 나는 경희와 은정 사이에 끼어 웅크렸고 심장이 귀에서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경찰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고 강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화물 상자 뒤에 숨어 있었지만 경찰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면서 점점 깊숙이 들어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옆에 있던 은정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경찰이 우리가 숨어 있는 상자 바로 앞까지 왔고 손전등 불빛이 내 발끝을 스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밖에서 다른 경찰이 무언가 소리쳤고 안에 있던 경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컨테이너 문이 닫혔지만 트럭은 움직이지 않았다. 30분쯤 그렇게 기다렸는데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컨테이너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이 작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통신실에서 들었던 그 음성 메시지, 국경 철조망을 넘던 순간 두만강의 차가운 물 그리고 미영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다. 마침내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앞으로 또 몇 번의 검문이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경희가 내 귀에 속삭였는데 우리가 지금 내몽골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 하루만 더 가면 몽골 국경에 도착한다고 했다. 리메이가 출발 전에 알려준 정보였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힘이 났지만 동시에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두려웠다. 저녁이 되자 트럭이 또다시 멈췄고 이번에는 식량 보급이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리메이의 조수가 물과 만두를 건네주었고 앞으로 12시간만 더 가면 국경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만두를 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컨테이너 안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고 모두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린아이는 계속 칭얼거렸고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느라 지쳐 보였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아마도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다. 컨테이너 문이 다시 닫혔고 트럭은 몽골을 향해 계속 달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경희와 은정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지막 여정을 견뎌냈다. 셋째 날 새벽 트럭이 마지막으로 멈춰섰고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리메이의 조수가 여기가 중국과 몽골의 경계 지역이라고 말했고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경 철조망이 있지만 관리가 허술한 구간이 있고 그곳을 통과하면 몽골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컨테이너에서 내려왔고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리메이의 조수는 우리를 북쪽 방향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까지 안내했고 손전등으로 철조망의 구멍을 가리켰다. 누군가 미리 잘라놓은 것처럼 보였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는 이 구멍을 통과해서 계속 북쪽으로 걸으면 몽골 유목민 마을이 나온다고 말했고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고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8명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새로운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몽골의 흙은 중국과 달리 더 건조하고 거칠었다. 주변은 황량한 초원이었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면서 주변 풍경이 드러났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맥,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활한 땅.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고 자유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다. 이 넓은 땅 어딘가에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해가 완전히 뜨자 더위가 시작되었고 사막과 비슷한 기후라는 것을 실감했다. 물은 한 병씩 나눠 가졌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양은 아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아이에게 물을 더 주었고 자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50대 남성은 기침이 더 심해졌고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지만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경희가 앞장서서 방향을 잡았고 나침반이 없었지만 태양의 위치로 북쪽을 가늠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게르 몇 개가 보였다. 유목민 마을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내서 그곳을 향해 걸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몽골어로 무언가 물었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다. 경희가 손짓 발짓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설명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애원했다. 여성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게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게르 안으로 들어갔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따뜻한 차와 빵이 나왔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었다. 몽골에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났고 이제 한국까지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게르 안은 따뜻했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쉬었고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유목민 가족은 우리를 이틀 동안 재워주었고 그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가끔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했고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셋째 날 아침 그들은 우리를 마을 입구까지 트럭으로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울란바토르 행버스를 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지만 유목민 여성이 몇 푼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눈물이 났고 우리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버스는 낡았고 덜컹거렸지만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나았다. 울란바토르까지는 약 500km였고 이틀이 걸린다고 했다. 버스 안에는 몽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같은 외국인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창밖으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고 가끔 말떼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몽골은 북한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이곳에는 억압의 냄새가 없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었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것만으로도 신기했다. 이틀 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규모에 놀랐다. 평양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거리에는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녔다. 우리는 지도를 보며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고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경비원에게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는 놀라지 않았고 안으로 안내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고 한국말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그 순간 고향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울먹이며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대사관은 우리를 임시보호소로 보냈고 그곳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고 빠르면 한 달, 늦으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심사를 받았고 북한에서의 신분, 탈북 경위, 중국과 몽골에서의 여정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다. 심사관은 우리의 이야기를 의심하는 듯 했고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 공작원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최소한 안전했다. 매일 세 끼를 먹을 수 있었고 잠잘 곳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은정은 보호소 의료실에서 일을 도왔고 경희는 한국어 교재를 빌려서 공부했다. 나는 보호소 직원에게 미영에 대해 물었고 중국에 남겨진 탈북자를 구출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고 일단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에야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밤마다 나는 미영을 떠올렸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만 안전한 곳에 있고 그녀는 여전히 중국 어딘가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었다. 보호소 창문 너머로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보였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우리는 곧 그곳으로 갈 것이었다. 석 달 후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떨어졌다. 보호소 직원이 우리 이름을 호명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경희가 내 팔을 꽉 잡았고 은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출발은 일주일 후였고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생활, 정착 지원 제도, 주의사항 등을 배웠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컸다. 공항으로 가는 날 울란바토르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 안식처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 곳이었다. 공항에서 우리는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국 수속을 밟았고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경희가 옆 좌석에 앉았고 은정은 뒷좌석에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이상했고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구름 위를 날면서 나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다. 북한의 통신실에서 시작된 모든 것,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 중국에서의 도피, 미영과의 이별, 몽골 초원의 광활함, 그리고 지금 이 비행기 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고 정말로 이 모든 일을 겪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손바닥에는 두만강을 건널 때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증거였다. 경희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기내에 있던 탈북자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온 것이었다. 자유의 땅, 억압이 없는 곳,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산과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빛들이 반짝였다. 북한에서 보던 어두운 밤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자유의 색깔처럼 느껴졌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하면서 고도를 낮췄고 땅이 점점 가까워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안내했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셨다. 차갑고 신선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우리는 정착 지원센터로 이동하는 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다.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고 말했고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를 지나갈 때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희망처럼 보였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 보고 싶었다. 그녀도 언젠가 이 풍경을 볼 수 있기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정착지원센터였고 모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하며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워야 했다. 첫날 도착했을 때 시설의 깨끗함과 편안함에 놀랐다. 개인 침대가 있었고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다. 식당에서는 매일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되었고 내용은 다양했다. 한국의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법률, 교통 규칙, 은행 사용법, 핸드폰 사용법, 취업 준비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개념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금융 용어들은 완전히 낯설었다. 강사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듯이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고 자존심이 상했다. 경희는 적응이 빨랐고 컴퓨터 수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원래 영리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반면 은정은 힘들어했고 특히 경제 수업 시간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둘의 중간쯤이었고 열심히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밤에는 기숙사 방에서 셋이 모여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고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함께 공부했다. 가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하나원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심리 상담이었다. 상담사는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너무 많았다. 북한에서의 억압, 탈출 과정에서의 공포, 미영을 두고 온 죄책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이 가슴속에 덩어리처럼 뭉쳐 있었고 말로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상담사는 울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계속 우는 내 모습이 싫었다. 강해지고 싶었고 빨리 적응하고 싶었다. 하나원 생활 2개월째, 우리는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가 선택한 분야는 사무직이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엑셀과 워드 프로세서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경희는 IT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프로그래밍 기초 과정을 수강했다. 은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고 의료 관련 교육을 받았다. 우리 각자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하루를 나눴다. 미영 이야기도 자주 나왔고 한국 정착 후 그녀를 데려올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 하나원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직접 구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녀가 스스로 몽골이나 태국으로 이동해야만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답답했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정착한 후 방법을 찾기로 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영을 떠올렸고 그녀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집을 배정받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였고 서울 노원구에 있었다.
경희와 나는 같은 건물에 배정받았고 은정은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것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부엌, 화장실, 침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가구도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다. 창문을 열면 서울의 풍경이 보였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충분하지 않았고 탈북자라는 신분이 때로는 장애물이 되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좌절감이 밀려왔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서류 정리와 간단한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자리였고 월급은 120만 원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첫 직장이었고 감사했다. 출근 첫날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하는 길이 떨렸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느껴졌다. 회사 동료들은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친절했고 업무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가끔 북한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정일을 직접 본 적 있느냐, 공개 처형을 목격한 적 있느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느냐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불편했고 내가 구경거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했고 이런 것들도 견뎌야 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처음에는 어색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다. 일을 배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컴퓨터 작업은 하나원에서 배운 것보다 복잡했지만 선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다. 서류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화를 받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단조로웠지만 이것이 평범한 삶이라는 생각에 만족스러웠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다. 내가 번 돈, 내 노동의 대가였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경희와 은정을 만나 식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작은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경희는 IT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프로그래밍 일을 배우고 있었다.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했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은정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있다고 말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조금씩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었다. 바로 미영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고 데려올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 연락했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그녀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소식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미영이 없는 우리의 성공은 반쪽짜리였다. 언젠가 넷이 다시 모여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1년 반이 지났고 우리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경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은정은 간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중국에서 우리를 찾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름은 미영이었고 선양 근처에 있다고 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고 즉시 경희와 은정에게 연락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급하게 만났고 지원단체 직원을 통해 미영과 연락을 시도했다.
미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1년 반 전의 기억이 쏟아졌다. 그녀는 울먹이며 우리를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선양 창고에 남은 후 중국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최근에야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고 했다. 지금 브로커를 통해 몽골로 가는 중이고 일주일 후면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즉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지원단체와 협력해서 미영이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가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2달 후 인천공항에서 미영을 기다렸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우리 셋은 손을 꽉 잡고 서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미영을 찾으려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1년 반 만에 보는 미영은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다. 우리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았고 넷이 함께 울었다. 공항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넷밖에 없었다. 미영은 하나원에 입소했고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나눴다. 미영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었다. 3개월 후 하나원 교육을 마친 미영은 우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집을 얻었고 병원 청소 일을 시작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우리 넷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넷이 모여서 북한에서의 탈출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컨테이너 안에서의 공포, 몽골 초원의 광활함, 그리고 헤어졌을 때의 아픔. 모든 순간이 생생했고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 있었고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다. 미영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우리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라고 했다. 경희가 고개를 저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넷.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경희는 IT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더 이상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은정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밤낮 없이 바쁜 일정이었지만 환자들을 살리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미영은 병원 청소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렸다. 북한식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고 탈북자들과 일반 한국인들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다. 나는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해외 바이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었고 북한 억양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연애를 할 때도 탈북자라는 신분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았다. 경희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난 후 헤어지자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은정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북한에 대해 편견 섞인 농담을 할 때마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고 힘든 순간마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어느 날 경희가 제안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 어떻겠냐고.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 적응 과정의 고통, 하지만 동시에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망설였다.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더 많은 관심과 편견에 노출될 것 같았다. 하지만 미영이 찬성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아직 북한에 남아있거나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은정도 동의했고 결국 우리는 한 출판사에 연락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했다. 책을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과거를 다시 들춰내야 했고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을 꺼내야 했다. 북한에서의 억압, 탈출 과정의 공포, 중국에서의 불안, 미영과 헤어졌을 때의 절망. 모든 순간을 글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1년 후 책이 출간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강연 제의도 받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도 탈북자였고 1년 전에 한국에 왔다고 했다.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연장을 나서며 경희, 은정, 미영과 함께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되었고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 있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28년이 흘렀다. 우리 넷은 모두 50대가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경희는 IT 기업의 임원이 되었고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자랐다. 은정은 병원 간호부장이 되었고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도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미영은 식당을 체인점으로 확장했고 이제는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탈북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 있다. 나는 무역회사에서 이사가 되었고 해외 지사와의 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외롭거나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게는 경희, 은정, 미영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한다. 2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약속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웃고 온다. 우리는 가족이고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두만강을 함께 건넜던 그날의 기억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가끔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린다. 통신실에서 듣던 그 음성 메시지, 국경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던 밤들, 탈출을 결심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내 일부이기도 하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았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탈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것이고 이 자유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탈북자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강연을 다니고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준다.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중이다. 지난주에는 20살 젊은 탈북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28년 전 내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 새로운 세상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 나는 그녀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어제 저녁 우리 넷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었고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강을 바라보았다. 경희가 입을 열었고 우리가 정말 먼 길을 왔다고 말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꿈인 것 같다고 했다. 미영은 웃으며 꿈이든 현실이든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석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강물이 반짝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평화로운 순간, 이 자유로운 공기, 이 선택할 수 있는 살. 모든 것이 감사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함께 있었고 여전히 꿈꾸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국경선 너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